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부족한데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상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재미있게 대중적인 강의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시대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미 굉장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비를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역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디든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능하면 어디든 가려고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 시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초고령 사회의 사역, 아직까지 초고령 사회는 아니거든요. 2025년 예상으로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경우를 두고 보면 이미 초고령 사회에 벌써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노인 인구가 8%를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징 소사이어티죠. 그러니까 ing가 붙었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 중인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죠.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고령 인구가,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고령 사회인데, 이미 우리는 고령 사회를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지금 예상으로는 2025년, 원래는 2026년도를 예측을 했는데 더 빨라졌죠. 2025년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노화의 트렌드를 보이는 하나의 노년 문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액티브 시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한국교회 노인 사역을 준비한다, 시니어 사역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빨라도 너무 빠른 고령화 시대, 액티브 시니어를 주목하라. 너무 빠른 고령화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준비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데요, 현재 일본이 고령화율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속도는 대한민국을 따라잡을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20년 이내, 10몇 년 이내 2030년대쯤 들어가면 일본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를 할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학교 교육을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의 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유아교육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교육도 미션 학교들을 중심으로, 미션 학교 생기기 전에는 야간 학교라고 하죠. 고등국민학교, 성경구락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공교육도 주도를 해왔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또 교회학교와 같은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교육 또는 비교과라 그러죠. 이런 부분도 사회보다 더 빨리 보급이 되고 발전이 되어져서 교회를 본따서 사회가 따라가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이다, 교회 교육이다 그러면 이미 전공도 정해져 있고, 신학교 가면 다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을 배우죠. 연구소들도 많고요. 또 교회 교육 단체들도 많습니다. 세미나를 하면, 교사 세미나 같은 걸 하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하면 엄청난 수의 교사들이 와서 강습회를 참석하고요. 얼마나 사역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시니어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미 이제 눈앞에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한국 교회는 실질적으로 초고령 사회를 이미 진입을 한 상태에서 시니어 사역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 신학교에서 과연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노인 사역에 대해서,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가르칠까? 가르치는 신학교가 몇 개나 될까? 별로 없거든요. 전문가가 있을까? 전문가도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 중에서도 노인 교육, 노인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전공을 한 성인은 성인 전체를 가르치지 시니어에 특화된 그런 전공자들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초고령 사회 속에서 한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더라도 한편으로 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무 컨텐츠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인력을 양성하는 뭐 제자훈련 같은 이런 어떤 포메이션 없어요. 모델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겨우 하는 게 무슨 경로대학, 노인대학 같은 또는 노년부 같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1970년에 개신교에서 오늘날의 노인대학과 같은 형태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때 프로그램이나 지금 프로그램이나 일부 좀 발전되고 달라진 건 있지만 수십 년 동안 그대로예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이런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더 이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 교회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령 인구 비율은 여러분들이 뉴스나 방송에서 많이 접하던 거니까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령화 속도에 있어서는 한국이 엄청나게 빠른 그런 증가율을 보이고 있죠. 독일이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4.4니까 독일의 4배 이상의 증가율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 마지막 세대거든요.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부터 63년까지인데 제가 이제 63년생 마지막 세대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배울 때는 인구는 피라미드 구조다. 교과서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노년 세대가 되는 걸 보시면 그림에 보듯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점점 더 역삼각형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추계는 2020년도에 2070년까지 추계한 그래프기 통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 0.83이나 0.85 정도의 출생률을 기준으로 추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0.8 밑으로 떨어졌죠. 0.7 몇이면 저거보다 훨씬 더 급격한 고령화 비율을 나타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죠.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3점 몇 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비를 부담하는 시스템에서 그런데 이제 생산 연령 인구라는 것은 15세부터 64세까지인데 현실적으로 거의 70% 가까이가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15세부터 생산 연령 인구에 들어가질 않죠. 한 70% 가까이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하고 생산 인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이 53세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보통 한 53%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직종에 따라서 자영업은 더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고 대기업일수록 빨리 퇴직을 하죠. 그러니까 53세인데 55세, 우리가 고령자 기준을 55세라고 하고 노인 기준을 65세라고 하는데 은퇴 기준을 55세라고 잡더라도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 생산 연령 인구에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한국 사회 전체로도 이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를 진입하는 이 급격한 변화가 한국 사회를 얼마나 위협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요즘 논의되는 게 연금 개혁이잖아요. 연금이 고갈된다. 연금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적 면에 있어서 이런 고령화 문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인 문제로만 볼 것인가, 한국 교회도 똑같이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총 인구 해가지고 숫자가 49라고 되어 있죠. 10년 동안의 인구 증가율,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의 인구 증가율이 한국 사회 전체를 따졌을 때 49%가 60세 이상 총인구 비율이 증가합니다. 약 50% 정도가 증가를 했죠.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에 개신교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봤더니 80%가 증가합니다. 이 속도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그 기준, 2025년도에 그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그 기점, 그거보다 훨씬 빨리 이미 한국교회 개신교는 더 빨리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고, 또 그것도 실질적인 출석 교인을 따졌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사회 조사를 하면 질문을 하면서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저는 무교입니다. 저는 개신교입니다. 가톨릭입니다. 불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 종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장년 노년일수록 교회 출석률이 높고요, 젊은 층일수록 교회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교인일지라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갤럽이나 일반 사회조사에서 나오는 개신교인의 고령자 비율은 훨씬 더 그것보다는 높다는 거죠. 이런 걸 따져보면 한국교회의 고령화 속도, 고령화 문제, 비율, 이 부분은 일반 사회의 고령화 비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높다. 그것도 도시와 농촌 간의 그 격차가 굉장히 크죠. 농촌에 갈수록 고령화율이 7, 80%를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뭘 준비할 것인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 그 주제들 중에 하나의 주제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트렌드가 모든 시니어 사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몇 년 지나면 한국교회 전체의 하나의 노년 문화, 시니어 사역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그래서 왜 시니어면 시니어인데 시니어 개념도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시니어라는 용어를 여기저기서 다양한 언어로 씁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시니어 그러면 주로 이제 고학년을 가리키죠. 일반 사회에서 시니어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시니어 그러면 어르신, 노인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정확하게 시니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 이런 어떤 정의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의를 할 때 시니어도 어덜트 시니어가 있고 시니어가 있습니다. 어덜트 시니어 그러면 40대 중반부터 어덜트 시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50세부터 한국교회 왜 이제 시니어를 저는 50세부터 따지느냐, 한국 사회에서 예비 노년층이라고 하는 대상자들을 우리가 50 플러스 서울시가 50 플러스 재단이라는 게 있죠. 그게 50세부터 64세까지 대상자들, 왜냐하면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할 전부터 노년기에 접어들기 그 전까지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러면 이들을 인생 2무작, 3무작을 준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해서
외국의 유스레이와 같은 그런 고령자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그 염두에 두고 만든 게 50플러스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노년층인데 그 50플러스 재단을 만들 때 타겟이 베이비붐 세대죠. 그러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노년 세대와는 상당히 차별화가 되는 새로운 노년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여기 내용에는 그 화면 PPT에는 없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왜 액티브냐, 왜 활동적이라는 수식어를 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근거는 노화 이론이 1950년 60년대까지는 분리 이론이라는 디스인게이지먼트 티오리라고 해서 은퇴한 다음에는 직장이나 사회로 좀 떨어져서 유유자적하게 남은 인생을 좀 편하게 분리해서 사회와 분리해서 생산하는 것과 분리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것이 미덕이다.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짧을 때죠. 환갑잔치를 하면 야 그래도 장수하셨다 하는 시대에는 어느 정도 먹혔는데 점점 더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부터는 활동 이론이라고 하는 액티브 티어리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액티브 티어리는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더라 라는 선언적인 것인데 그게 사회적으로까지 그 어떤 인식이나 문화가 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80년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노년학회, 세계 노년학회가 해마다 열리는데 그 1980년대 세계 노년학회에서 이제부터는 성공적 노화다, Successful Aging이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성공적 노화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까지는 노인이라 그러면 이제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남은 삶 동안에 그냥 편하게 지내시다가 가시는 그러한 데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잘 보살피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점점 더 평균 수명, 더군다나 건강 수명이 길어지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은 이 사회는 굉장히 힘들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성공적 노화라는 그런 개념들이, 이 성공적 노화 개념은 굉장히 긍정적 노화 개념입니다. 긍정적으로 노화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노인이 되면 4가지 고통을 겪는다고 하죠. 환과 고독.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병들고 그 경제적인 역량이 떨어지고 돈이 없고 고독하고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는, 이게 노인을 상징하는 4가지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공적 노화 관점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화의 관점에서, 그전에는 특별히 선택적인 접근으로 취약한 노인들 대상으로 이 취약한 노인들을 어떻게 돕고 보살필 것인가. 그런데 점점 더 평균 연령이 길어지면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지고 노인 인구 자체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노인, 일반 노인들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뒤치다꺼리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책적으로 노인이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미리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관점이 노인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던 것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노화를 생각하고 노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1980년대부터 세계 노년학회가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그걸 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1990년대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그 WHO 세계 보건기구죠. 거기에서 어떤 운동을 전개하느냐 하면
에이지 프렌들리 시티즈, 그러니까 고령 친화 도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에이지 프렌들리 시티즈만 했다가 도시만 해서 되느냐, 그냥 일반 지역 사회도 포함하자. 우리로 말하면 시, 군, 구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커뮤니티도 집어넣자. 그래서 에이지 프렌들리 시티즈 앤 커뮤니티, 고령 친화 도시와 지역 사회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서울시가 제일 먼저 가입을 했죠. 지금은 뭐 한 200개가 훨씬 넘는 도시, 아마 300개 가까이 됐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8개에서 10개 정도 그 지역들이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령 친화 도시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활동적 노년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지 프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이 들어도, 고령자가 되더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제약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그 운동을 우리가 고령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활동적 노년을 보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걸 지금 4차까지 와 있죠. 이제 거기에서도 중심이 액티브 에이징, 활동적 노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거기에 한국 교회도 초점을 둬야 되는데,